친정아빠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저는 상복 입은 채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체면을 지켜야지 시어머니 한마디에 상주였던 저는 딸이 아니라 머슴이 되었지요. 그날 변기 냄새 섞인 눈물을 삼키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보다 못한 취급 반드시 돌려주겠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몰래 준비해둔 한 장의 종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모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고 친정에 가서는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잘 지내요라고 말하곤 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참을성 많은 며느리, 효녀 같은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순자의 하루는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방 불을 켜드리고 부엌으로 내려가 국을 끓이고 밥을 안쳤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다 먹고 나면 설거지와 청소, 빨래까지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이미 오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친정아버지 병원에서 오는 전화는 여러 번이나 울렸다가 끊기곤 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한 번씩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지금 나가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지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재중 표시만 늘어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야위어 갔고 걸음도 느려지셨지요. 그래도 순자가 병실에 들를 때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내 몸부터 챙겨라. 하지만 정작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순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며느리는 시댁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친정은 멀리 있어야 정이 있다 자꾸 들락거리면 시댁이 우습게 보인다라는 말도 자주 했지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에는 묵직한 경고가 섞였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오늘은 저녁에 병원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시어머니는 병원에는 내 오빠도 있고 간호사도 있잖니. 집안일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니 하고 받아치셨습니다. 그 말 앞에서 순자는 늘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병문안은 늘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줄 알고 슬리퍼를 신고 몰래 나갔다가 복도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다시 발걸음을 돌린 적도 많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병원 대신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던 밤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온 전화가 유난히 오래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전화 좀 받아보지 그러냐 하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허겁지겁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아버님 상태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입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왔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길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니? 아직 저녁 설거지도 덜 됐구먼. 그 말에 순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손등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물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오라고 순자가 말을 잇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안 좋으시겠지. 나이도 있으시고 병도 오래 끓었잖니.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뛰어나가야 할 만큼 달라지는 게 있니? 집안일은 어쩌고. 순간 순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을 지나가던 남편이 둘 사이의 공기를 눈치챘습니다. 당신 가고 싶으면 다녀와. 내가 설거지 마저 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설거지를 한다고? 그럼 나는 늙은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라는 말이냐? 날카로운 말이 흘러나왔고 남편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 그 얇은 경계 위에서 순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직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간호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발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주를 다시 집어들고 싱크대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금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국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남편과 아들의 식탁을 정리하고 나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가봐야 민폐만 되지. 내일 새벽에 일찍 가보자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반복하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간호사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문장이 밤새도록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순자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 새벽에는 꼭 갈게요. 그렇게 빌고 겨우 눈을 감았던 그 밤이 순자가 믿어온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언제든 금이 갈 수 있는 얇은 유리 위였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 앞에 서 있던 오빠의 축 늘어진 어깨가 먼저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오빠는 입술을 달달 떨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방금 가셨어. 그 말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벽을 짚고 겨우 몸을 붙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마지막까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멀리서 울리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전날 밤 울리던 전화벨과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던 제 손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입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저는 끝내 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만 되뇌었습니다. 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식어버린 손을 잡고 같은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영정으로 쓰일 사진을 고르면서도 귀에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결국 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이제는 평생 짊어져야 할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상 위에 영정이 올려졌을 때 저는 한동안 사진 속 아버지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이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유가족 휴게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은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집 제사를 준비하듯 상차림을 훑어보더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상차림이 이게 뭐야? 사진 각도도 영 아니고. 직원에게 조명,
사진 위치를 이것저것 지시하신 뒤에야 저를 보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상주잖니. 정신 똑바로 차려.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다 정리해놔.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른 오후부터 조문객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하고 곧장 식당으로 내려가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상복 치맛자락을 붙들고 식당과 빈소, 복도를 수십 번 오가다 보니 발끝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더 바쁘네. 시어머니 복 참 좋으시겠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빠지지 않고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래 부지런해서요. 이런 데서는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인다니까. 사람들이 맞장구 치며 웃을 때마다 저는 트레이를 든 채 애매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머리는 멍해졌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시 복도 벽에 기대숨을 고르고 있는데 장례식장 직원 한 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세요.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때 여자 화장실 쪽에서 나온 조문객 두 사람이 지나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물도 많고 휴지도 널브러져 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지저분해요? 조문객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뭐. 이미 시어머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곧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자야.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께서 화장실이 엉망이라고 하시네. 이런 건 며느리가 신경을 써야지. 가서 치우고 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요? 제가요? 그럼 누가 하니? 손님들이냐, 친정 식구들이냐? 너는 이 집 며느리잖니. 체면이 있지. 빈소 안에서는 누군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불경이 낮게 흘러나오고 향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상주이고 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입에서는 또 익숙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유가족 휴게실 구석 청소도구함에서 저는 고무장갑과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내 사촌 동생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할까? 언니는 영정 옆에 있어. 고맙다는 말을 내뱉기도 전에 시어머니 시선이 곧장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그런 걸 왜 해? 내 언니가 며느린데. 상가에서도 얘가 있어야지. 사촌 동생은 입술을 꾹 깨물고 물러났고 저는 장갑을 더 꽉 끼웠습니다. 여자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습기와 묵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닥에는 물기가 널려 있고 휴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물부터 밀어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감각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변기 안을 솔로 긁어내리면서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던 간호사 목소리, 그 전화를 받고도 설거지부터 끝냈던 제 모습,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꾸짖음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이러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저는 더 세게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문 밖에서는 사람들 말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부지런하네. 시어머니 복이야, 복. 웃음이 섞인 소리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땀과 물기에 젖은 이마에서 물방울이 턱으로 떨어져 바닥에 번졌습니다. 잠시 뒤 다른 여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상주를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딸 마음이 오죽하겠어. 누군가는 조용히 해요. 들리겠어요? 라며 말렸지만 이미 그 말은 제 귀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무장갑 낀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힘없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자 병실 침대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내 인생 좀 살아라. 남 눈치 보느라 내 마음까지 버리지는 말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전히 남 눈치를 보며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복을 입은 채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숨이 막힐 만큼 수치스럽고 서러웠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참으려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더러운 물웅덩이와 섞인 눈물은 금세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흐느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걸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지금, 이 장면이 제 인생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직 말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달라져야 한다. 장례식장 마지막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복도에 쌓여있던 신발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여했던 국냄비는 거의 비어 있었고 종이컵이 굴러다니던 테이블 위에는 허옇게 식은 쌀밥 몇 숟갈만 남아 있었지요.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이상한 정적이었습니다. 낮에는 끊임없이 오가던 발소리와 인사말, 울음 섞인 목소리들이 사라지자 장례식장 전체가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영정 앞에 제대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 나르고 상받침 정리하고 물잔 채우느라 영정 앞에 온전히 앉았던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상주라고 이름표는 달았지만 정작 딸로서 아버지 곁에 머문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사진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저는 그 웃음이 원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이 서너 개 타고 있었습니다. 타들어가는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 천장 근처에서 부유했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다가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갈게요. 지금 갈게요라고 말했어야 했던 그 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못 갔어요. 전화 받았을 때 그냥 앞치마만 벗고 나왔으면 됐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영정 앞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고백 같았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향로 옆 천위를 적셨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니 가슴이 더 아파서 저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따님, 물 좀 드세요. 목이 바싹 말라 있었던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물을 받으며 저는 멋쩍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잠시 영정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화장실 쪽에서 어머님 말씀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상주분께 그런 일을 시키시는 건 제가 봐도 좀 끝까지 말을 잇지는 않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서 그 장면을 봐줬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좀 어머니 말에 약해서요. 장례 지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요, 오늘만큼은 따님 날이십니다. 너무 모든 걸 다 짊어지시려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조금 뒤 오빠가 잠시 쉬러 나간 사이 낯익은 얼굴이 빈소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이모였습니다. 엄마 쪽 막내 여동생 순자야. 낡은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 어떡해. 오지 말라는데도 왔지. 내 엄마였으면 목에서 칼이 나와도 오라고 했을 거다. 이모는 제 손을 덥석 잡아 끌고 영정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그 손이 잡히는 순간 지금까지 애써 참고 있던 감정이 또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이모 나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 전화 왔을 때 그냥 집을 나왔으면 됐는데 어머니 눈치 보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이모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원래 그러잖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맨날 미안하다, 죄송하다 했는지. 이모는 조용히 아버지 영정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 우리 순자는 남 눈치 보기 전에 자기 기분부터 좀 살피면 좋겠다고. 내가 뭘 그렇게 다 짊어지고 사느냐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 눈치만 보며 산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심지어 친척들 눈치까지. 그러다가 정작 제 마음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 봉투에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자에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맡기고 갔어. 언젠가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전해주라고.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입구를 찍고 안을 꺼냈습니다. 통장 한 권,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지도 않은 돈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투병하시면서도 조금씩 모아두신 돈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짧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시집가서 사는 꼴을 보면 아버지는 늘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잘 산다고 말할 때마다 믿는 척했다. 이 돈은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내 허리 펴는 데 써라. 시어머니 모시라는 돈 아니다. 내 집 전세든 내 노후든 내 마음이 먼저다. 아버지는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거기까지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네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제 속마음을 들춰본 것처럼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나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 표정과 말 사이의 틈을 읽고 있었던 거겠지요.
이모가 제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시어머니 얘기 나올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했어. 그래도 내 체면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지.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됐다, 순자야. 죽은 사람은 이제 편해졌고, 산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너, 더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 이상하게 직설적으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제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참아라 며느리는 원래 그렇다 시댁은 다 비슷하다는 말만 들었지.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봉투와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가방 안에 넣으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나를 놓아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나를 묶어두고 있었구나. 그때 빈소박 복도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여기 좀 봐라. 내일 발인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늘 듣던 그 부름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섰습니다. 향 냄새가 눈을 시리게 했습니다.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도 저를 좀 지켜볼게요. 어머니 말보다는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돈 허리 펴는데 쓸게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있던 낡은 습관이 조금씩 금 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또 한 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허리를 깊이 숙인 뒤에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저는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저는 어제까지의 저와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오늘 이 밤이 제 인생에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 번쯤 싸워보기로 결심한 날로 기억될 거라는 것을요. 발인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밤처럼 어두워 보였습니다. 밤새 영정 옆에서 깜빡깜빡 졸다가 허리가 쑤셔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오늘이면 아버지를 보낼 날이구나. 머리를 묶어 올리고 상복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게실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아직 안 일어났니? 발인 준비해야지. 그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당연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려다 잠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어젯밤 봉투를 열어보던 순간 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글씨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모시라는 돈 아니다. 내 허리 펴는데 써라. 그 문장을 떠올리자 가슴 어딘가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마음을 눌렀습니다. 오늘만큼은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해오던 대로 물 한 양동이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휴게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몇몇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발인 순서표와 조의금 봉투 뭉치가 탁자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하고 계셨습니다. 발인차 앞장서는 건 사위가 하고 절할 때는 순자가 뒤에 서고 조의금은 집에 가져가서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무량동이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례 내내 조의금 봉투를 받았던 건 거의 저와 오빠였는데 정작 정리와 보관은
당연히 시어머니 목처럼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봐라.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다가가며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내가 손이 빠르니까 조의금 명단은 내가 적어라. 봉투는 다 걷어서 나한테 주고. 푸른 볼펜이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고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 이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편해졌고 산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조의금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와 관련된 돈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순간 휴게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뒤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장례는 제 친정아버지 장례입니다. 상주 중 한 사람으로서 조의금과 비용 정리는 제가 직접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걸 맡겠다고 나서니? 집안 어른이 있는데. 이런 건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친정 쪽 일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시댁 일은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저희 집 일이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웃음 섞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집안 어른이 똑바로 잡아주니까 이만큼 온 거지. 내가 나서서 된 일이 뭐 있다고.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떨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이제는 예전처럼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젯밤 불 꺼진 장례식장 한쪽에서 제가 병기를 닦고 있는 걸 본 사람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도 누군가는 보고 있겠지요. 바로 그때 문 쪽에 서 있던 장례 지도사가 살짝 기침을 했습니다. 상주님들, 죄송합니다만 조의금 정리는 누구 한 분께 맡으시는 게 좋습니다. 책임이 분명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안내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이 제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상주로서 제가 책임질게요. 제 명찰에는 분명히 상주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떠올리며 펜을 꼭 쥐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진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그래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라. 나는 몰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함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늘 내라고 대답하면서도 책임은 남의 몫으로 돌려놓고 살았던 지난 시간과는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자 빈소 안은 또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모든 일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상의해서 일을 나눴고 조의금 봉투는 제 옆 작은 상자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순자야, 너 오늘 왜 이러니? 사람들 앞에서 어른을 무안 주고 싶어서 그러니? 예전 제 귀에는
무한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박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어젯밤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보다 더한 무한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무한 드리려는 마음은 없어요. 다만 오늘은 제 아버지 보내드리는 날이라 제가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역할은 무슨 역할? 며느리는 며느리 역할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로서 그동안 어머니 말씀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며느리보다 딸 역할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 입 밖에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다가 곧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 말에는 비난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인사하고 빈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정 앞에 다시 서자 아버지 사진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래, 한 번쯤은 내 말도 해봐라라고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오자 장례 지도사가 발인 순서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앞장서시는 분, 상주분들 이쪽으로. 예전 같았으면 사위가 앞장서야 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밀려 뒤로 물러섰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빠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마지막 절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따님이 장례를 참 잘 치른다. 딸이 있어서 어르신도 덜 외롭겠네.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오늘만큼은 제가 딸로서 제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저는 예전처럼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발인차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걸어가면서 저는 내내 등을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허리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반격이자 아버지에게 드리는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누가 보기에 저는 여전히 상복을 입은 평범한 며느리이자 딸이었겠지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비로소 그렇게 제 안의 목소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산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 저는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휘청거리고 눈앞은 흐릿했지만 상복만 대충 갈아입고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장례 치르느라 내가 다 늙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휴대폰 스피커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요. 근데 내가 상가에서 봉변을 좀 봤다니까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컵을 쥔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조의금 문제를 자기가 다 쥐고 흔들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을 밟고 세상이 어찌나 바뀌었는지.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야기 속 며느리가 누구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는 척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덮어주기를 바랐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전화를 끊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응,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상갓집에서 시어머니를 몰아세우질 않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여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왜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되물었습니다. 내가 뭐를 상가에서 조의금 어쩌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말 끊고 나섰다며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내 얘기는 들어봤어?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때와 장소가 있잖아. 장례식장에서 굳이 그 얘기를 꺼낼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거지. 그 한마디에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변기를 닦던 제 모습은 그의 기억에서 아예 지워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장례식장은 어머니 마음이 상한 자리였을 뿐 제가 무너졌던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제사나 묘지 관리는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시댁 쪽에서는 관여 안 하신다고 하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말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근데 너희 친정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즘은 사위도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더라. 재산 분배할 때 사위 몫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겠니?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도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친정 식구들이랑 상의해서 정할 문제예요. 그러자 시어머니 입꼬리가 비꼬이며 올라갔습니다. 왜? 내가 혼자 다 챙기려고 그러는 거냐? 내 아버지 재산이면 내 시댁이랑도 상관 있는 거지. 내가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라는 돈 아니다. 내 허리 펴는데 써라. 그 글씨가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자 제 입술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 아버님 유산 문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니 유언장이니 얘기가 다 나왔던데. 왜 나는 나중에야 듣는 거야? 나도 사위인데. 나도 사위인데.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미리 정해두셨어. 변호사랑 같이. 그러자 남편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의견 정도는 들어야지. 당신만 딸이냐고. 우리 살림이랑도 연결되는 문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선명해졌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허리 굽히고 살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건넨 것마저 이 집의 당연한 몫이 될 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한 걸음 허리를 펴자 이 집은 두 걸음 나를 더 누르려 하는구나.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모의 목소리와 장례 지도사의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편지가 제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악역의 역습이구나.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니 저쪽에서도 더 세게 밀어붙이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더는 그냥 맞고만 있으면 안 되겠지.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최소한 내 몫만큼은 지키겠다.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울타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벽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를 놓고 싸우겠다고 마음먹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한번 오라시네. 수화기를 내려놓자 봉투와 통장, 편지에 남겨진 글씨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약속날 아침, 저는 아직 검은 옷을 입고 거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 오늘 아버지 유언장 관련해서 변호사님 뵈러 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지. 사위도 자식이지, 빠지면 섭섭하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친정 식구들끼리 먼저. 하지만 시어머니가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 가면 나중에 괜한 소리 나온다. 우리가 같이 가서 똑똑히 들어야지. 이미 남편도 반차를 냈다는 말에 저는 더는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5층에 있었고 중년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님, 아드님, 사위분, 시어머님 맞으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온 거고요. 그래도 사위목, 손주목 이런 것도 요즘은 다들 챙기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인께서 남기신 의사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탁자 위에 유언장이 놓였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종이 위로 아버지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장녀 김순자에게 단독 상속한다. 그 한 줄이 나오는 순간 숨이 가슴께에서 걸렸습니다. 옆에서 오빠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단독이요? 사위 몫은요? 손주들 몫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변호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전 재산을 따님 한 분께 상속한다는 의사를 2차례 이상 확인하셨고 그 과정은 모두 공증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집이랑도 상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누가 도와서 다시 만든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뒤쪽 페이지를 돌려 서명과 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성 날짜, 공증인, 영상 기록 모두 남아 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 재산이 전부 제 아내 이름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네. 유언장 어디에도 사위분이나 시댁 쪽에 대한 상속 언급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가 몇 년을 사위 챙기고 명절마다 친정까지 신경 써왔는데 사위도 자식이라더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책상 옆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께서 따님께 전해달라고 별도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집살이 이야기 대신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시댁은 이미 내가 여러 번 도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도 아닌 너 한 사람만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 재산은 내 남편 것도 시댁 것도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발목 잡히지 않게 하려고 남겨두는 거다. 쓸 때마다 우리 집 체면보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라. 글자를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줄만은 또렷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시댁을 여러 번 도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들은 적도 없는데.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의 큰 방향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히 접어 손에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뜻을 그대로 듣고자 온 거예요. 너까지 왜 그러니? 내 동생만 득보게 생겼는데 친정 오빠가 그 편을 들어?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고개가 숙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바닥, 장례식장 복도, 새벽 전화벨, 아버지의 식은 손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누가 득본다 손해본다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듣는 자리예요. 저는 아버지 뜻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고인은 이 유언장이 강요나 기망 없이 본인의 온전한 의사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버지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재산은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이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던 시간은 돈을 두고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제 편을 들기로 마음먹는 첫 번째 결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던 변호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따님, 고인께서 남기신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지 나중에 따님께만 보여드릴지 고민했는데 가족분들이 모두 오셨으니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탁자 위에 또 다른 파일철이 올라왔습니다. 두꺼운 투명 파일 안쪽으로 오래된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나쁜 예감 같은 것이 스쳤거든요. 변호사는 첫 장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10여 년 전 시어머님 명의로 운영되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몰리셨고 그때 고인께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빌린 게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였지. 동업이었다니까요. 변호사는 잔잔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동업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차용증으로 되어 있고 이자와 상환 기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환 내역은 없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 변호사와 시어머니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난 처음 듣는데? 남편이 묻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앞에서 그런 말해서 뭐하니? 우리가 힘들 때 처가에서 도와준 거지. 그걸 이제 와서 빈문서처럼 들고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변호사는 조용히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수표 사본, 아버지 서명, 그리고 메모가 한 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순자 시집살이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돈 이야기는 가능한 한건 내지 말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금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과 얽혀 있었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긴 채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가 내 친정 챙기느라 고생이 많다. 내 아버지는 늘 우리한테 신세만 지는 분이라고 했던 말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던 셈이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일어설 때 장인어른 도움이 컸다는 거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인께서도 그 점을 여러 번 언급하셨고, 그래서 이번 상속은 시댁과 철저히 분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뭐, 내가 그동안 며느리 부려먹은 죄인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느리 밥 한 끼 안 먹었나? 명절에 선물 하나 안 했나? 그 소리에 변호사는 난처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망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시집과 친정 사이에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살았던 지난 30년이 마치 누군가 장난스럽게 쌓아 올린 모래성 같았습니다. 그때 오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누나 시집살이 생각하면 돈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가면 된다고요. 오빠는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언도 시댁이랑은 확실히 선을 긋고 싶어 하셨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이 전부는 아니었겠네. 저는 그제야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도 혼란과 죄책감이 동시에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 몰랐으면 이제라도 알았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는 한숨만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마 그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 편에서 저를 타이르던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작은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조카분이 저희 쪽으로 보내준 영상입니다. 언젠가 오해가 생기면 쓰라고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장례식장 복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저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시어머니 모습. 손님들께서 화장실이 엉망이라고 하네. 며느리가 가서 치워야지. 지금이요? 제가요? 그럼 누가 해? 내가 이 집 며느리잖니. 상가에서도 체면이 있어야지. 긴 복도, 상복, 제 손에 들려있던 고무장갑, 그리고 제 표정. 화면 속 제 얼굴은 생각보다 더 창백했고 웃음기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조카분이 너무 속상해서 찍어두셨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직접 보내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순자 이모가 자기 자신을 탓하면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 자체보다 그 순간의 감정이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변기 냄새, 젖은 바닥, 제 무릎에 스며들던 찬기운까지 시어머니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요즘 것들은 별걸 다 찍어 돌려 상가에서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어린 것들이 버릇이 없어.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예전처럼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내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지. 미안하다 그때.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저는 그 한마디가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 또 내가 나를 속이는 거겠지.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지는 않았어. 많이 서러웠고 많이 무너졌어. 그래도 이제는 적어도 나만 나를 탓하지는 않으려고.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 남편에 대한 서운함,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에는 묘한 평온이 함께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는 더 숨길 것도 설명할 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아버지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어봤습니다. 남 눈치 보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부터 생각해라. 이제야 그 말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삶은 계속되고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바꾸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더 이상 제 마음까지 그들에게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저를 믿어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 편은 적어도 저 한 사람만큼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오래된 진실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던 날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난생 처음 제 발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전까지 제 인생은 늘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느라 제 발소리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노선표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친정 근처 역 이름을 눌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방 속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통장과 편지,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재산은 내 남편 것도 시댁 것도 아니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빠와 상의해 아버지 집을 제 이름으로 정리하고 작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한 발 떼려면 돌아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나가서 따로 산다고? 이 나이에 뭔 독립이냐? 장례 끝나자마자 집을 나가겠다는 게 말이 돼? 예전 같으면 나중에요. 어머니 하며 밀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자리에서 살려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겠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도 연락은 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라. 잘해보자. 그 말 속에는 섭섭함과 위협이 섞여 있었지만 예전만큼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제 결정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제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낯설어하는 것뿐이겠지요. 짐을 싸러 시댁방으로 들어갔을 때 남편이 문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접어올린 이불, 제 손으로 다린 커튼, 제 손때 묻은 냄비들이 조용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나갈 거야? 남편이 묻자 저는 이불을 접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아버지 집으로 잠시 갈 거야. 아니, 잠시가 아닐 수도 있고.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가는 것 같아서 싫어서 그래. 그 말에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평생 도망 못 가고 살았어. 이번에는 도망이라도 가보려고. 근데 이건 도망이라기보다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 가방을 한번 흘깃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평생 어머니 말만 듣고 살아와서. 근데 그 영상이랑 장인어른 자료 보는데 솔직히 내가 부끄럽더라. 저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하길 바라진 않아. 다만 앞으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먼저 봐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표정보다 내 표정을 먼저. 그 말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남편 눈보다 시어머니 눈, 친척 눈부터 살피던 제 습관을 버리려면 먼저 제 얼굴을 살펴봐야 하니까요.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나도 그 집에 가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분명 예전과 달랐습니다. 당연한 권리처럼 말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나 혼자 있어 보고 싶어. 나랑 당신이 다시 같이 살게 되더라도 예전이랑 똑같이 돌아가면 의미 없잖아. 우리 둘 다 달라질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때까지 나도 좀 나를 돌아볼게. 그 대답이 완벽하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남편 입에서 어머니가 아닌 나를 먼저 돌아보겠다는 말이 나온 것만으로도 제 마음 한쪽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온 첫날,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낡은 장판, 오래된 벽지, 배달시킨 자장면 냄새까지 모두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창문 밖을 보니 내려다 보이는 골목길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 어디에도 시댁 눈치, 친척 눈치는 없었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아버지 산소에 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꽃집에서 국화 한 다발을 사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조금 오르니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서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참 많은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화장실 바닥에서 울던 제 모습,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날 화장실에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울던 그 사람을 저도 좀 끌어안아 주려고 해요. 잘못한 거 없다고 한 번쯤 말해주려고요.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 잔디를 스쳤습니다. 저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그렇다고 움켜쥐고 겁만 내면서 살지도 않을게요. 제 허리 펴는데 쓰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볼게요. 누가 대신 정하지 못하게 제가 직접 입 밖으로 말을 꺼내고 나니 마음 한쪽에 쌓여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 도착했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당신도 몸 챙겨. 그 뒤로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부, 저녁 메뉴, 시어머니 상태까지 길게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조정해가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밤, 저는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약시간, 누군가의 기상시간에 맞추느라. 서둘러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처음으로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내 아침을 살게 되네. 물론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어 저를 불러낼 수도 있고 남편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다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고 흔들릴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편을 저 혼자라도 서보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화장실을 닦던 그 여자를 더 이상 탓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의 눈물 덕분에 저는 겨우 여기까지 걸어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오늘은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도 아니고 그냥 나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창밖에서 희미하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상가의 밤, 복도 끝 화장실, 변기 옆에 주저앉았던 제 그림자가 멀어지고 조금은 곱게 선 제 뒷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